Welcome to Forever, man. Let's go. 그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논리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걸 네. 라이벌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민주정을 싫어했죠. 저는 사실 그런 칼럼들을 보면 약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And there will be no surrender. Now allow me to reintroduce myself. They call me J.O. 정체를 모르겠다 이게 아니라 융합. 융합. 디스죠. 디스였어요. 왜냐하면 극과 극은 통한다더니 네. 이런 말 속에 우리 박 교수님이 평소에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실지도 모를 네. 라이벌 의식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스리리. 살짝 표출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랬는데 그 이제 그 그만두고 나서 네. 딴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유시민 내가 보기에는 정치를 할 것 같더라 이런 식의 그 아주 고단히 디스를 막 하셔가지고 고단히 디스. 예, 제가 좀 삐졌어요. 정치하면 딱 두 가지가 떠올라요. 첫 번째는 선거요. 선거. 선거. 두 번째는 집회. 이게 선거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하는 활동이고요. 집회는 정치를 직업으로 하지 않는 시민들이 자신의 의지를, 소망을 국가에 반영하고 싶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 두 개가 제일 저한테는 팍 떠오르고. 그러니까 정치는 사실은 누명을 쓴 그런 말인지도 몰라요. 이야, 정치의 노를 센 젊은이가 오셨네요. 여기 보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지금 더 이어서 가야 더 돼요. 이어서 가야 돼? 더 듣고 싶으세요? 예, 아니. 사실 쓴소리인데 각주를 하나 붙이고 네, 싶어서 그 처음에 명언을 하나 하셨잖아요. 정치에 씌워진 누명을 네. 벗기고 싶어서 나왔다. 근데 그건 조금 더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그 변신이라는 표현도 이제 그런 소설도 있죠. 네. 카프카의 카프카의 소설에 변신. 거기는 이제 인간이 벌레가 된 거죠. 네네. 갑자기. 네. 그 저는 이제 실제 정치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해보고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 직업으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때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는 일이에요. 네. 예, 때로 자기 자신이 짐승처럼 느껴지는 순간들 이걸 견뎌야 정치를 해요. 근데 왜 짐승이 되는 수모를 감수하냐 하면 성인의 고귀함을 이루고 싶어서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일상은 정치인의 일상은 너무 비루해요. 네. 그 로마 공화정 시대에 네. 그 지금 포로 로마노 그 광장에서 연설하면서 해서 민회에서 집정관으로 뽑혔던 그 권력자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내년에 있을 선거에서 나올 뭐 국회의원 후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온갖 좋은 말로 민심을 얻고 그리고 진짜로 그 자기가 했던 말처럼 민중을 섬기는 그런 네. 정치를 하려면 정치 안에는 자기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진짜 그 남루하고 비루한 일상을 감당하고 때로는 그 자기의 하루가 굉장히 수치스럽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도 원래 거기 뛰어들었던 성인의 고귀함이라고 표현하는 그 목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견뎌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정치인의 이제 입장에서 보는 정치의 일상이고요. 시민들의 눈으로 보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뭐 갈 때는 뭐 간이라도 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고 가더니 딱 가고 나더니 목에 깁스하고 네네. 응? 그 다음부터 지 맘대로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둘 다가 저는 진실일 수 있다고 네. 보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 이 정치 국가 또는 이 국가를 가지고 국가 권력을 가지고 뭘 하며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네. 이게 국가의 기능과 작동 방식에 영향을 주는 활동이 정치인데 저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되게 국가 또는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인간의 자연적 본성 때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호모사피엔스를 생물학자들은 진사회성 동물이라 그러거든요. 군집 생활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아요.
무리 짓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자연의 진화 과정에서 무리를 지어야만 생존할 수 있도록 디자인돼 있어요. 우리가 설계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국가를 안 만들고는 개인이 생존 못해요. 그러니까 국가를 만드는 한은 이 국가를 어떤 식으로 형성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국가 권력 가지고 뭘 할 거며 네.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가지고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해서 처음에는요. 그 힘센 놈이 했어요. 그게 엘빈 터플러의 권력이동이라는 그 책에서 이분이 제시한 이제 이 프레임인데 제일 첫 번째는 누가 통치자가 되었나, 주권자가 되었나, 누가 국가 권력을 가졌나를 보면 그냥 당금 하나 빼들고 사람 모아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이 왕이었어요. 우리나라도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자본주의 또는 과학혁명이 생기고 난 뒤로 네. 권력의 원천이 이 육체적인 완력에서 지식으로 돈으로 많이 넘어왔던 거야. 돈으로. 이제 돈 있는 자가 권력도 가지는 시대가 됐어요. 네. 집단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돈 엄청 많은 사람이 네. 이제 백만장자가 대통령이 돼 있으니까 억만장자가 또 자기 대통령 하겠다고 네.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지식이 지식. 권력의 원천이 될 거라고 그분이 몇십 년 전에 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약간 회의적이에요. 엘빈 토플러 이론의 예. 회의적이시란 말씀이시죠? 지식이 권력의 최종적인 원천은 안 될 거다. 여전히 돈이 셀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도 돈이 센 시대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인간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생존할 수 없고 국가가 만들어졌을 때 누가 권력을 갖느냐를 봤더니 그 어떤 훌륭한 학자가 그 어떤 고상한 말로 설명하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완력 아니면 옛날에는 완력이고 지금은 돈이에요. 그래서 꼴 보기 싫은 거는 일정 부분 어쩔 수가 없다. 운명적으로. 그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요. 그러니까 영국도 이제 의회민주주의 또는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우리 한국도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고 어느 나라 가서 물어봐도요.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가 모든 사회 집단의 신뢰도 중에서 맨 하위에 있어요. 네, 다. 보셨다시피. 예. 예. 그 모르는 사람보다 정치인을 더 안 믿는 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어떡하지, 인류 진짜? 역사 국가 네. 발생 이후에 국가 발생을 만년 전으로 네. 보면 9,800년 동안 완력이나 돈 많은 자가 국가를 운영했어요. 네. 겨우 200년 전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국가 시스템이 뭐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퍼져가지고 지금 21세기 들어와서 넓어져서 우리도 여기 왔어요. 네, 우린 100년도 채 안 됐고. 우리는 100년이 뭐예요? 네, 우리는 그렇죠. 이제 70년 네, 정도밖에 안 됐죠. 그것도 제대로 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하기 시작한 건 30년밖에 안 맞네.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300년 한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이 저렇게 네. 욕먹는데 30년밖에 안 해본 우리가 욕먹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제 일단 저는 받아들이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욕을 먹을 거라고 또 그러셨잖아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정치의 본성이라고. 왜냐면 300년 한 나라도 저렇게 욕먹고 있으니까 우리도 욕먹을 텐데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네. 일정 부분 어쩔 수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그 속에서 좀 더 진취적이고 긍정적으로 이걸 보자는 네. 말씀을 저는 사실 좀 드리고 싶어요. 정치 안 하는 입장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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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로마도 완벽하진 않았던 그렇죠. 게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그 얼마 안 지나가지고 그렇죠. 그 BC 이제 50년 경에 카이사르가 네. 이제 원로원을 사실상 해산시켜 버리고 단독 출마해갖고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황제의 등극은 안 했지만 네. 사실상 로마의 공화정을 그때 폐지하게 돼요. 직접 민주정 형태의 정치 체제로는 그 어마어마한 저 영토와 속주를 보유한 그 제국을 유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우리 네. 사람들 실력이. 그래서 결국은 아테네의 민주정은 이제 내전의 과정에서 타락해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망가져 버렸고 네. 그 로마한테 잡아먹히고 로마의 공화정은 너무 큰 성공을 거두어서 그 제도로는 그 성공한 국가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재정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 네. 저도 동의해요.
적당한 정도의 관심. 유권자들은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적당한 정도의 관심과 너무 나서도 문제입니다. 예, 그다음에 정확한 하고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과 그에 입각해서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가 지니고 있는 도덕관념에 비추어서 좀 더 좋은 결정을 하려는 이제 적극적인 자세 네. 이런 정도가 시민들에게는 필요한데 네. 근데 이제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 있냐 네. 그러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정치인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거 누가 뽑았어요? 다 시민들이 뽑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치할 때는 진짜 못했는데 네, 이제 자신 있게 이제 자신 있게 네. 해요. 용감하게 네. 하실 수 있게. 시민들에게 예, 네. 그런 거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민주정을 싫어했죠. 네. 자기 선생님의 선생님을 사형을 시켰잖아요. 소크라테스를 중우 정치로 흘러서.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박형준 선생님 말씀대로 덕이 뭔지 아는 사람, 맞으면 현명하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면 된다는 하나만 답을 찾아낸 거예요. 거기서 이상한 결론으로 간 거죠. 누가 바보 같은 사람,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통치해야 된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덕을 아는 자가 통치해야 된다 이런 마철인 정치로는 헛개비 질문에 대한 헛개비 답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 중에 그래서 제가 참 이건 옳은 말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시민들 각자가 더 현명할수록 그리고 그 더 현명한 시민들이 더 많이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수록 네. 국가는 훌륭해진다. 아, 그 말이 저는 정말 제가 좋아요. 하나 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다르구나. 그러니까 이제 한자의 정치의 치자가 이제 물수변에 이제 네. 들어가 있다는 게 이쪽이 이 대규모의 관계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농업 생산량을 높인 지역이고 그리스는 되게 황무지잖아요. 거기 땅 자체가 석회암 투성이고 네. 그게 되게 세면 침략해서 어디 가서 뺏어오고 이렇게 먹던 데예요. 그리고 제국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예, 그 잘 그 안에 조건으로.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는 문제들을 네.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그 고민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케일은 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큰 거죠. 네. 이 중화문명권이. 그러니까 힘으로 정복한 다음에 잘 매겨가지고 따라오게 만든다. 이게 정치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지금 정치는 우리가 정치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정치라는 게 그 군주정 시대 혹은 뭐 왕조국가 이런 시대와는 지금 완전히 구조도 다르고 다 달라졌는데 저는 언론의 칼럼이라는 걸 막 보고 있다 보면 시간 여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무슨 대통령을 왕의 위치에 올려놓고 이래라 저래라 훈계하는 칼럼들이 너무 많고요. 네. 저는 사실 그런 칼럼들을 보면 약간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당신들은 대한민국 정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야? 도대체 대통령이 마음먹었다 하면 그러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야 이게?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계속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혹은 정부를 어떤 걸 지적할 때 쓰는 논리를 보면 춘추전국 시대에 만들어진 근원법이나 아니면 2500년 전에 그리스에서 통용되던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한국 정치를 비평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 네. 그래서 저는 네. 그거에 좀 이의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아니 이제 그 논리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그 논리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 교수님이 얘기하신 이런 논리가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굉장히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좀 역설적인데요. 왜 그런지 무슨 좀, 말씀인지 예. 이해하겠어요. 예. 네. 금방 이제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좀 더 설명을 네네, 좀 해줘야 될 저는 것 같은데. 왜, 순에서 왜, 카운트. 예. 지금 예, 귀쫑긋. 그러니까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도 뽑잖아요. 그런 제도예요. 이 제도가 네. 2500년 전, 2000년 전 그 무렵에 그 아드리아해 양쪽에 있던 반도 국가 두 군데에서 반짝 나타났다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2000년 동안 우리 인류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제국의 질서에서 살았어요. 제국이요. 그 제국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은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매우 다양한 인종, 종교, 문화, 역사 집단을
포괄하면서 존재하는 국가를 제국이라 네, 그러는데 식민지화하면서. 식민지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국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여러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예, 거죠. 고유한 네. 의미의 제국은 넓은 지역적 범위에 걸쳐서 아주 서로 다른 종교, 정치, 문화, 역사를 가진 인간 집단들이 그 제국의 질서 안에서 공존해서 살고 있을 때 네. 그걸 제국이라 그래요. 이 제국이 언제까지 왔냐 하면 1차 대전 끝날 때까지 왔어요. 네. 그게 마지막 제국이 해체된 게 지금은 터키지만 그 당시 오스만 제국. 그래서 남유럽 일대와 이 소아시아 쪽 엄청난 영토를 갖고 있던 이 제국하고요. 그다음에 그 합스부르크 제국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러니까 체코, 헝가리부터 시작해서 발칸 일부 지역, 이탈리아 북부 지역까지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던 이 두 제국이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해체된 게 겨우 100년 전이에요, 이제. 그리고 거기서 국민 국가들이 들어서서 유엔 체제를 이제 지금 200개 국가로 돼 있지만 이게 온 게 100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면 우리 인류가 거의 전 기간을 황제나 혹은 강력한 1인 독재자가 지배하는 제국의 질서 속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 제국의 지배자들 중에서 빈도 조사를 해보면 그 박형준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덕성을 가진 지배자와 그렇지 않은 지배자,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정을 한 이제 200년 해왔는데 이 민중이 선출했던 이 권력자들 중에 그 덕성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어느 쪽이 빈도가 높은 것 같아요? 저는요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조건에서 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문명의 대세로 자리 잡은 경쟁력을 가진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만약 그 원인을 시민들이 뽑는 권력자가 그전에 제정 시대에 있었던 권력자보다 더 그런 덕성을 가진 사람이 될 확률이 많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주장을 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아까가 그래서 네. 이 사장님 지금 인정하고 계세요. 허 작가님이 지금 말씀을. 그렇던데 왜냐하면 네네. 처음에 국가가 없었잖아요. 네네. 그 조그만 공동체들이 생겨났다가 그게 거대한 제국으로 통합돼 가요. 그런데 그 거대한 제국의 권력은 1인과 혹은 소수 네. 집단에만 집중이 됐다가 그러면 지난 몇백 년 동안에 이 권한이 분산되고 다시 분산되는 과정. 이 네. 권력자도 다수의 대중이 선출하는 그렇죠.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모였다가 그러다가 다시 흩어지는 과정으로 이건 되게 참신한 시각인데요. 제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이걸 참고해서 네. 제가 이제 박 교수님한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그 진단에 동의해요. 우리 허 작가가 왜 민주주의가 대세가 됐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전쟁에서 이겨서 대세가 된 거예요. 나치 독일과 일본 천황제 일본 그 군국주의가 전쟁에서 이겼으면 온 세계가 다 지금 천황제 시대예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그 체제가 더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을 거야. 그럼요. 그럼 우리는 앉아가지고 왜 천황제는 군국주의는 인류 문명의 대세가 되었는가 이런 거 토론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이런 거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든 이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네. 집단주의적 군국주의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갖고 있던 나라들을 한 7, 80년 전에 그냥 총력전의 전쟁을 해서 거꾸로 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민주공화국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일본이 전쟁에서 이겼으면 미국이 졌으면 우리는 지금 천황폐하 모시고 살죠. 이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치 체제 사이의 경쟁은 어떤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가 가진 공동체가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공동체를 힘으로 눌렀느냐. 그걸로 결정 났고요. 네. 그러면 제 질문은 이거예요, 원래. 그럼 왜 2차 대전에 승리를 거둔 이 나라들은 왜 하필이면 대부분이 거의 다가 이런 정치 제도를 갖고 있었을까? 이런 정치 제도가 그 나라가 전쟁에서 전체주의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기게 만드는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경쟁력의 원천은 뭐냐? 그걸 잘 보자는 거예요. 만약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정치가 그런 것이 살아있다면 저는 우리 정치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막 정치를 비판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면 그게 다 죽고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는 불만을 더 높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한국 정치는 잘하고 있다. 물론 개선해야 될 점은 대단히 많지만 이런 정도의 불신과 비난을 받아야 될 정도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 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좀 퇴보했을까요?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 네. 진화가 이제 한 사회 안에 민주주의를 하는 한 사회 안에서 정치적 진화도 있지만 그 우리가 좀 전에 논의했던 그 연장선에서 보면 한국 정치는 계속 진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왜 전쟁에서 전체주의를 이겼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경쟁력이 더 있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그러면 그 경쟁력은 어디서 나왔지?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 한국 정치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긍정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민주주의 제도가 경쟁력이 생긴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창의성과 역량 이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발현하게 해주는 제도가 이제 정치 제도 중에는 민주주의예요. 그게 이제 자유하고 통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개인이 아무리 잘해도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정말 엉터리 짓을 하면 망해요. 이게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는 권력을 분산하고 임기를 제한하고 여러 가지 견제장치를 둬놔가지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굉장히 못된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해요. 네네. 그러니까 개개인이 가진 능력과 개성과 창의성이 최대한 발현되면서 동시에 사회 전체가 아주 잘못된 행동으로 빠질 위험성을 굉장히 줄여주는 제도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 제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의 힘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한국 정치는 계속 개인의 자유가 확장돼 왔고 일시적인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내가 가진 소망, 나의 의지, 나의 인생 계획, 내가 가진 개성과 창의성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환경으로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선한 일을 많이 하려고 마음먹을 수도 있고 그 반대인 대통령이 못된 짓을 많이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보기에 따라서 그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럴 때 어느 대통령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 대통령이 좋은 일 하려는데 니들이 뒷다리 잡아. 이래서 막 야당을 혐오하는 정서를 한쪽에서 부추기고 동시에 대통령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아닌 일인지를 차분히 따지기보다는 저 대통령 쫓아내야 돼, 뭐 해야 돼 하면서 또 혐오감을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감정적이고 정치적인 이념적인 대립이 세진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근데 이거를 저는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른바 광장 정치니 뭐니 해서 일어나는 이런 일시적인 증상들을 가지고 한국 정치가 잘못돼 가고 있다든가 민주주의가 타락하고 있다든가 뭐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든가 이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이 자유주의적 정치 질서로서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이런 것들이 기술 혁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사실 좀 합리적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국대 축구 선수들이 슈팅했는데 빗나갔다 맞아요. 그러면 그런 야 그거밖에 못 차네. 내가 차도 그만큼 차겠다. 이런 식의 내적 효능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내적 효능감 지표가 꼭 객관적 사실을 반영하는 건 아니에요. 효능감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저 심리학에서 개발된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자기 자신을 토론해도 어떻게 이만큼 하겠다. 생각하는지. 우리 보면서 토론의 KBS 효능감이- 정치합시다 뭐냐 내가 나가서 해도 저거보다는 잘하겠다 이러면 굉장히 토론의 내적 정치 제적이 왜 나갔어? 내적 토론 효능감이 높은 사람이죠. 박 교수님이 왔다 갔다 하신다 좀. 아까는 뭐 지지층만 보고 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를 뽑아준 사람한테 위임받은 거 일단은 그렇지 그러면 않지. 일단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뽑아줄 때는 진보적 정책만 애써서 뽑아줬는데 되고 나서는 나는 온 국민을 보면서 해야 되니까 뭐 보수적인 제안도 받아들여서 할래요 이러면 그 사람은 금방 익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게 박 교수님 아까 말씀은 당위적으로는 그런 게 좋을지 몰라요. 이런 리더십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근데 현실의 정치에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정치를 볼 때 리더십 문제를 왜 대통령은 온 국민의 대통령인데 자기 지지층만 바라든가 어느 정당의 당대표는 왜 집토끼만 바라든가 이런 식의 비아냥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내 지지층의 의견이
주된 고려 사항이라야 돼요. 안 그러면 정당 정치를 부정하는 결과가 돼요. 뽑아줄 때는 이거 내세워놓고 네. 뽑아주고 나니까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고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니까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아무거나 내 마음에 드는 거 할래요. 네. 이러면 정치 현원감 이제 꽝 돼요. 그다음에 선거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 기준을 대 가지고 정치 리더들에게 이것저것 요구할 수 있는데요. 저는 제일 부당한 요구가 온 국민을 보고 선택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야말로 이 경쟁의 원리와 정당 정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대신에 제가 박 교수님 말씀을 최대한 수용한다면 시민들이 정치 현황감을 가질수록 좋아요. 네. 그 정치 참여가 활발해지고 그리고 정치가 국민의 이 뜻에 부합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나를 뽑아준 사람을 한 70 정도 비중으로 반영하고 그리고 내 지지층이나 나를 뽑아준 사람의 의견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완전히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도 좀 한 30 정도는 감안해서 누그러뜨릴 건 좀 누그러뜨리고 이 정도 하면 됐지. 뽑힌 공직자들을 보고 그걸 정파성을 다 버리고 정치를 하라 그러면 이건 내가 반론을 그 지적에 전혀 동의 안 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박 교수님이 하시는 지적은 허공에 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어느 대통령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지지층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누가 말을 해요. 누구나 다 그것이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의 철학에 맞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의 진위를 그렇게 함부로 의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와서 특정 정파의 수장 대표로서 후보로 출마해서 그 성향의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의 발전 방향에 관한 그 후보자의 소신과 유권자들 다수의 의견이 일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내 지지층의 요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한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대통령은 이렇게 가는 것이 내가 후보 시절부터 쭉 해왔던 정책 조합의 방향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걸 지켜나가면서 일부 보완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지지층을 바라보는 정치라고 누가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반대 진영에서 그리고 그 대통령을 싫어하는 언론인들이 지식인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담론이요. 지도자는 뭐 지지층만 봤으면 안 된다든가 이 논리를 가지고 모든 대통령들이 하는 거를 다 그런 식으로 공격해왔어요. 이게 확실히 몇십 년 동안. 아까 박 교수님 링컨 대통령이 통합의 지도자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실제 살아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가장 첨예한 정파적 대립의 선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그때 그 당시 공화당 소속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링컨 보고 통합 지도자라고 한 적도 없고요.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링컨 대통령을 보고 연방 통합의 리더십이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는 가장 심각하고 날카롭게 정파적 입장을 가진 대통령인 것처럼 공격받았지만 긴 세월이 지나면서 링컨 대통령의 평가에 대한 평가가 바뀐 것이지 그 살아생전에 정치를 하고 있을 때 링컨 대통령은 단 한 번도 그런 평가를 받은 적이 없죠. 네, 자, 링컨이 사실은 이제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까지 있었던 대통령 탄핵 사태가 매우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재밌었냐 하면 시민들이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구호를 외치는데 기존의 제도를 파괴하거나 또는 제도 자체의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아니었고요. 진짜 법대로 하라는 거였어요. 헌법에 국회의 대통령 탄핵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 앞에 몰려와서 탄핵을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 집회뿐만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 기관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8대2 정도의 비율로 탄핵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그 요구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탄핵권을 행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탄핵 저지선을 당시 집권당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시민들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의 결집된 의사를 표현하니까 네. 국회가 움직여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게 굉장히 큰 경험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저희가들이 젊었을 때 했던 그런 뭐 무슨 뭐 헌법을 바꾸자 뭐 이런 건 다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우는 있는 제도를 활용해서 의사결정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고 국회가 그 말을 들어줬고 헌법재판소가 또 같은 결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이 1년의 과정이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인데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물러나게 하고 이 절차를 스스로 했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 이런 것들을 확 올려놓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올려놓은 원인을 우리가 심리적으로 설명할 때 정치 효능감이 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했던 쪽에서는 드디어 사퇴시켰다. 역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온라인에서 막 그 의지 표출을 하니까 결국 못 버티고 물러나는구나 이런 성취감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박 교수님 말씀처럼 좀 지금 더 올라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 건 추미애 장관을 이제 대통령이 지금 지명을 했는데 아직 뭐 임명장을 준 건 아니지만 임명장은 좀 더 시간이 걸리겠죠. 그렇지만 그 조국 사퇴를 반대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계속 그 언론 보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국 씨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래도 물러나면 안 된다는 의견을 40% 선을 지키면서 계속 여론전을 했는데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더 센 사람을 이제 임명한 거는 결국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우리의 요구를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런 류의 정반대되는 효능감을 또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 교수님 진단대로 내년 총선 가는 과정에서 국민들, 시민들의 참여도 강해질 거고요. 그리고 뭔가를 내가 참여해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 이런 것들도 커져서 약간 이제 우리 정치를 보면 제가 우리 오늘 허 작가 말씀에 대체로 다 동의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만 동의해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우리 사고방식에는 일종의 목적론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목적론적 사고방식이라는 건 무엇이 있다, 걔가 왜 있냐, 뭐를 위해서 있다 이렇게 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성의 발달 과정에서도 초기에 나타났고 한 개인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릴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되게 널리 알려진 조크인데 엄마는 나한테 맛있는 밥을 해주려고 있다. 우리 집 멍멍이는 나하고 재밌게 놀아주려고 있다. 우리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목적론적 사고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가를 살피고 그리고 걔가 그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잘 안 하고 있으면 막 욕을 하는 이제 이런 게 하나의 사고 패턴이고요. 또 하나의 그거와 달라지는 사고 패턴이 이제 우리가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이 정치를 최초로 그렇게 본 저작이라고 보통 늘 인정을 하는데 이래야 한다는 관점으로 정치를 보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치를 본 거예요. 그 어찌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선입견을 줄 수도 있지만 정치는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설정해 놓고 현실의 정치를 그거하고 계속 비교하면서 이걸 고쳐야 돼 저걸 고쳐야 돼 이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정치가 어떤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지 국회의원들은 어떤 야심과 야심을 품고 목적을 추구하면서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는가 이걸 있는 그대로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실 정치에 대해서 또는 국회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 대해서 허 작가가 그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반만 맞아요. 반만 맞는 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요. 응?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두루 민중의 삶을 살핀 다음에 올바른 철학에 입각해서 아 이건 중요한 문제야. 단 한 사람의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내가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돼. 이런 정치인을 기대하면 꽝이에요. 그런 정치인 없어요. 있으면 좋지만. 그러면 실제 정치인은 어떠냐? 누가 찾아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해주고 거기에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자꾸 연락하고 하기 싫은데 힘들 것 같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해놓은 말도 있고 참 딱하기도 하고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해야지
이게 일반적인 현실의 정치인의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우리가 아까 뭔가를 해보신 분들이 해보고 나니까 국회라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 이걸 해보기 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고요. 잘 해주기를 바래서 그걸 해주는 정치인은 그거는 있다면 천연기념물이거나 뭐 성경 말씀 기독교 성경의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거하고 비슷한 기적이에요. 그런 정치인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뭐든 해야만 돼요. 저는 그래서 저런 것들을 알아서 하지 않는다고 정치인을 타박하는 말은 필요 없다고 보고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시간에 네. 자기가 어느 한 가지라도 들고 저걸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해서 청년들이 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도 되도록 참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 요소가 무엇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근자에 들어서 온라인상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그 청년들이 많이 출입하는 이제 사이트나 게시판에 이런 데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정치나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오르내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이제 정당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이상한 행동으로 여기지 않는 분위기도 좀 많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제 그런 게 돼야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년 시절부터 정당에 참여를 할 수 있죠. 이번에 그 뭐 8개월짜리 비례대표 승계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그 젊은 여성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20살 때 처음으로 자기 동네에 있는 그 민주당 지구당 사무실을 찾아가서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그렇게 물어본 게 출발이었다. 그러니까 20살에 정당에 들어와서 대학에 다니면서 교육을 받고 뭘 하고 나서 지금 한 17년, 19년 정도 지나서 이제 후순위 비례대표에 있다가 승계를 한 거거든요. 저는 약간 감동이었어요. 그게 야, 20살에 자기 동네 딴 데도 아니고 자기 동네의 지구당 사무실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는 걸로 인연을 맺기 시작해서 자기 나름으로 전문 영역을 구축하고 살면서도 꾸준히 정당과 관련을 맺어서 국회에 가는구나. 그게 저희들이 이제 정당을 할 때는 잘 보기 어려웠던 이제 루트인데 경로인데 그런 거 저는 좋은 조짐이라고 보고요. 이제 청년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 친구들 사이에서 야, 쟤 당원이래. 그러면 야, 웃긴다. 너 어디 당원인데? 뭐 이러면서 놀려먹고 이랬던 분위기가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약간 변화의 조짐도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저는 뭐 그렇게 우리 장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가 이렇다 규정할 생각은 없고요. 지금 우리 정치 상황 속에서 시민들에게 정치를 볼 때 이런 면이 있음을 함께 생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정치는 성과 속, 이성과 야심, 그리고 이상과 욕망의 결합체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치는 그 속성상 권력 투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투쟁의 양상으로 드러나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주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셔야 그 욕망이 중심이 된 이 권력 투쟁의 그 아수라장 그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 사이의 경쟁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는 한편으로 정책 경쟁이고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진짜 야수적인 권력 투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를 긍정하자. 어느 하나만을 바래가지고는 그런 정치는 현실에 존재하지만 어떨 때는 권력 투쟁만으로 이루어진 정치는 그거는 파탄이고요. 그리고 이상끼리의 경쟁으로만 이루어지는 정치랑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둘 다를 보고 둘 다를 껴안고 유권자로서 그리고 이제 관심과 참여 이걸 하자 이렇게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이슈가 정치 아닌가요?
아니요, 그죠? 우리 나이 되면 다 건강. 아, 그러시군요. 애들 대학 가는 거. 애들 그래요. 우리는 이제 근데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요즘은 약간 정치 지났고. 얘기를 많이 해요. 친구들은 얘기 안 하던데 그냥 골프 얘기하고 그건 이사장님 때문에 안 하시는 거 건강 아니에요? 진단 얘기하고 네. 뭐 이사장님 막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르시면 알겠다. 우리 박형준 교수님이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구나. 네. 제가 자주 어울리는 친구들은 건강 걱정. 예, 주로 건강 걱정을 하죠. 지몸 걱정하는 거.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다르네요. 자,